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철밥통 준정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겨울인 작년 1월 간부들 넷이서 거짓으로 아프다고 병가를 내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해외 골프를 갔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당연히 징계위원이 열렸겠죠? 그런데 징계위원회 골프를 주동한 간부가 들어갔습니다. 벌 받을 사람이 재판장이 된 겁니다. 당연히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문경고 처분. 이건 징계 기록이나 인사카드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장관 승인도 없이 규정을 새로 만들어 직원 연봉을 과다 책정하거나 2천만 원이 넘는 공사는 조달청에 신고하고 공개 입찰해야 하는데, 그러면 번거롭고 자기가 공사를 맡기고 싶은 사람에게 주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아예 계약 총 금액을 쪼개서 수의 계약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나라에서 조기의 종묘를, 생선 조기, 종묘를 좀 생산 연구에 써봐라 라고 배정해준 3천만 원을 자기들 좀 쾌적한 곳에서 일하겠다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써버렸습니다. 이 공단 직원 평균 연봉은 7,027만 3천 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지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009년 창립되자마자 2년 넘게 직원들을 서류로만 가짜로 출장 보내고 각 직원들에게 지급된 출장비를 거둬서 비자금 수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사람들, 힘 센 사람들 밥 사 먹이고 술 접대하는 데 주로 썼다고 합니다. 감사원한테 들켰습니다. 감사원은 주동자 해임을 요구했지만 역시 처분 대상자가 인사위원장을 맡아서 주동자는 정직 2개월로 대폭 줄여졌습니다. 이 주동자는 아직도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거리는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놀고 먹는 겁니다. 그 직원 연봉은 1억 1천만 원가량 되는데 정년이 아직도 몇 년 더 남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공기관 개혁을 외칩니다. 이렇게 범죄에 가까운 잘못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들부터 일벌 100개 해야 대통령의 그 말이 고지곧대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송파구 새 모녀는 70만 원을 하얀 봉투에 넣고 방세가 늦어 죄송하다며 세상을 등졌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오늘 이강윤이 준비한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쟁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허와 시를 짚어봅니다. 논쟁 뉴스 코너는 지난주 아주 뜨거웠죠. 울산과 칠곡의 계모 사건, 그 판결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해오고 특종도 많이 한 한겨레의 허재현 기자와 함께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일했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 투자자 반응이 뜨겁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국토교통부가 내놨어요. 네. 일단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우선 알려주시죠. 일단 국토교통부는 지난 올해 연초였죠. 2월 26일에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란 것을 내놓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11일에 기관 투자자와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에는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은 16개의 보험회사, 그리고 우리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10여 개의 은행들, 그리고 미래에셋이나 우리투자증권 같은 9개의 증권사를 포함한 총 38개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의향 금액을 살펴보니까 보험사가 한 3조 500억 원 정도, 은행이 8조 4천억 원 정도, 증권사가 한 1조 8,500억 원 정도로 해서 전체로 13조 6천억 원 정도로 당초 국토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5배 이상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금액은 아직 투자가 결정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 이 정도 투자하고 싶다 정도의 지금 이제 의견 표시를 한 거니까 네. 실제로 얼마가 투자가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얼마쯤 내겠다 약정만 하고 아직 돈을 집어넣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간에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 테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일단 양질의 이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현재 지금 주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말 그대로 공공임대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주택 실수요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질이 좋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네. 일단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원래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짓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건설회사 같은 데를 이제 수주를 줘서 짓는 건데,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정부 공적인 영역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가격이 싸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땅도 국가 소유고 가장 한 경제주체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것도 국가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돈도 가장 싸게 빌릴 수가 있어요,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값싼 돈으로 주택을 짓게 되면 당연히 양질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예. 민간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정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집을 짓는 LH나 정부 당국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LH는 아주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하루 물어야 하는 이자만도 100억이 넘잖아요. 맞습니다. 100조가 이면 훨씬 넘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래는 저렴한 땅에다가 저렴한 돈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민자 유치 사업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이제 공공임대 투자 사업이라는 말하고 지금 민자 유치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틀려지잖아요. 민자 유치에 대해서 다들 좀 안 좋은 기억들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그러면 이 민자 유치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고속도로나 지하철이나 다리나 뭐 이런 SOC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요금도 비싸고 하는 사업자들도 이게 적자가 난다는 정부에서 매년 보조금으로 돈도 메꿔주고. 그러게요. 결국에는 국민들은 요금도 비싸게 내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또 그런 사업체들을 이렇게 배불려주는 이런 이중 부담을 계속해서 담당을 해왔고 아마 이 임대주택 리츠도 네.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뭐 민자고속도로나 다리, 인천공항 가는 길 뭐 이런데 수요 예측 잘못해가지고 아주 뭐 엄청나게 생돈 물어내고 작년인가는 맥쿼리하고 서울시하고 막 합판 되게 세게 붙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에도 외자 민자 유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걱정이네요. 그 임대주택 리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짚어봐 주시죠. 그래야 뭐 좀 소상히 알아듣겠는데요. 예. 일단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 공공임대 사업이란 게 수익이 안 좋아서 민자 유치를 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표준화된 사업 구조를 마련을 하고 주택기금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줘서 수익성이 좋아져서 이제 투자를 많이 받게 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표준화된 사업 구조가 뭔가 이렇게 하고 살펴보니까 먼저 이제 사업 제한자, 주로 이제 LH가 되겠죠.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사업 제한자가 땅을 일반 가격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토지 관련된 주택 사업에서 가장 비용 지출이 많은 부분이 결국 토지 매입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그냥 할인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제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거죠, 미리. 앞에서. 예. 그럼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토지 매입 비용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니까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되고. 아니 뭐 그렇게 땅 싸게 주면은 누구나 돈 버는 거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들어보시죠. 더 쉽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택기금에서 이제 이 임대리츠 사업에 후순위로 출자를 하고 후순위로 투자하고 융자에 대해서도 금융비중을 이제 낮춰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후순위로 출자를 한다라는 건 네. 내가 출자를 하면 배당도 받아야 되고 기업이 나중에 이제 더 크면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어허. 다른 투자자들이 충분히 배당을 받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처리를 다 해도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이걸 다 청산해 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배당도 좀 늦게 받고 나중에 투자금 회수도 조금 늦게 하겠다. 투자는 똑같이 하는데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안 누리는 거죠. 왜 그렇답니까? 이것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비용도 적게 들고 땅도 싸게 주고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인허가 같은 건 뭐 일사천리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네들이 하는 그냥 민자 사업보다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투자를 오히려 안 할 유인이 없죠. 민간 사업에서는. 네. 더군다나 국가에서 이 수익률을 한 5%에서 6%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는 전혀 없는 상황. 국채와 거의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없거든요. 예. 국채 수익률은 3.5%밖에 되지 않아요. 어허. 그러면 지금 5에서 6%면 국채 수익률보다 1.5에서 2.5%나 더 높은 건데 와, 굉장한 거네요. 상식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 투자를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금융기관에서 여기에 몰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국토부에서는 이게 뭐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잘 준비를 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돈 벌려고 지금 덤벼든 거지 이게 어떤 뭐 구조가 잘 짜져 있고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잘 됐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온갖 혜택으로 지금 투자를 유인하는 거고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민자 유치 사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예. 그 민자 유치 사업의 부작용이란 건 정확히 뭐를 상정할 수 있어요? 뭐 좀 이런 부분 이거 따로 뭐 한
하루를 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더 좋을 텐데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와 쉽게. 네, 간단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민자 사업을 하면 처음에 공사비를 뻥튀기 합니다. 예. 원래 시멘트 같은 걸 한 포에 만약에 10만 원에 산다고 하면 여기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한 포대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비용 자체가 먼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부풀려 놓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도로라고 하면 예상 통행량 같은 것들을 부풀려 잡아서 예상 수익을 또 부풀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할 때 예. 지금은 물론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보장을 해줘서 들어간 비용 그리고 예상 가능한 수익 그 차액만큼 적자가 나는 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거고 또 뒤로는 이 민자 사업자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거고 예. 또 하나 맥쿼리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그 사업에다가 예. 본인들이 가진 돈을 그 고리로 하하. 10%에서 20%로 돈을 꺼줍니다. 돈놀이까지 해요? 네, 본인이 본인한테 돈을 꺼주고 그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약탈적, 길리사님. 네. 그런 약탈적 자본에 대해서 무슨 징계 수단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그런 애들 돈 안 쓰고 우리 나라 살림 못 꾸립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죠. 정부에서 이거 감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고요. 네네. 근데 공무원들이 이게 건설이나 예. 이런 거 관련한 토건 관련한 사업들이 네.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돈보따리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거의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해먹으니까 네네. 전혀 이런 게 사전에 막을 수가 없는 보호장치가 전혀 감시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우리나라에는 묘한 무슨 신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외자 유치해오면 마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맥쿼리 같은 데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런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고자세적인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으로들 하고 있습니까? 후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후진국에 가면 정권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회전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게 전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대한민국 후진국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좀 그런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곧 선진국 가는 줄 알았었어요. OECD인가 이래갖고, 문턱만 하나 넘으면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맥쿼리한테는 우리가 후진국이군요. 네, 열심히 하시고 좀 정직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일부 이런 좀 너무 비도덕적인 분들이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비도덕적인 사람한테는 분이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비도덕적인 자 또는 사람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임대 리츠 사업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전의 민저 사업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관이나 민, 언론 모두 다 좀 눈 부릅뜨고 보자.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논쟁 전문 기자 안은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어요? 네. 오늘은 울산 칠곡 계모 사건. 아주 너무나 가슴 시리게 했고, 그렇다고 또 전국의 모든 계모들, 요즘 안 그래도 재혼율이 높은데, 그런 분까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상처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두 사건, 일단 좀 먼저 개요를 정리해 보시죠. 네. 일단, 지난 11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울산 계모라고 불리는 박 씨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칠곡 계모라고 불리는 임 씨의 경우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살인죄를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 상해취사죄를 적용해서
임시의 경우에는 상해치사제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임시의 경우에는 검찰이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약한 수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는 확실하지만 그 학대가 살인까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죠. 어른이 8살 난 아이의 배를 그렇게 강하게 밟고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식적인 어른이라면 생각 안 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아주 비판의 초점이 모아졌었죠. 예. 뭐 정치권도 뭐 당연히 국민들 와글와글 하니까 따라왔고. 예, 맞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지난 12일에요.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여당에서도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는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점들도 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테면 뭐요? 이를테면은 그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언론 취재율이 좀 다잡을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 사망한 어린이의 친언니가 있습니다. 김양이 있는데요. 네네. 김양에 대한 이 취재가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습니다. 네. 한국 여성 변호사회의 이명숙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숨진 어린이의 언니, 친어머니, 고모 등을 너무 심하게 취재했다. 트라우마에 빠진 피해자 언니를 아침 일찍 학교로 찾아가서 화장실에서 인터뷰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그 세탁기에 아이를 넣고 돌렸다. 이런 자극적인 학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네. 공소장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그 부분은 없었대요? 예. 그러면 누가 이거 지어낸 겁니까? 그것까지는 누가 창작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신문이건 어느 방송이건 누가 창작을 했으니까 보도가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이게 제목으로도 뽑히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이 없단 말입니까? 예, 없는 것으로. 팩트가 아닌 걸 쓴 것은 범죄죠, 기자에게는. 네, 맞습니다. 네. 안 기자 앞으로 이런 거는 어느 신문에 누가 최초로 잘못 썼다. 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사망한 아이와 친언니의 고모가 한 말도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아이도 마음을 많이 다쳐서 아픈 상태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를 부탁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런 지금 언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2차 피해들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은 기자들 왕왕 현장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사를 쓰기 위해서 과욕이 빚어진 나머지 무지불식간에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언론이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일부 그러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이른바 계모 사건이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인식에는 사실 언론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계모가 아니라 아동 학대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서요. 네. 80.3%의 가해자가 부모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친모와 친부, 그러니까 친부모의 경우가 94.8%에 달했고요. 반면에 계모에 의한 학대는 2.6%, 그리고 계부에 의한 학대는 2%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훨씬 많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모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까요. 언론들이 그 이미지 자체, 그 단어에만 좀 함몰돼서 정작 아동학대가 왜 일어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숫자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전국의 가구 수에서
생부, 생모와 함께 꾸려지는 가정과 새엄마, 새아빠에 의해서 양육되고 그런 가정의 퍼센트도 한번 대비는 해봐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혼이 많고 재혼도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 다수는 초혼에 의한 생부, 생모에 의한 양육이 많으니까 어쨌거나 언론들이 성급하게 센세이셔널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점에서는 따끔한 비판을 들어야 하고 예. 일정 부분 뭐 반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자, 문제는 계모가 아니고 아동학대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 사회적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학대 행위자의 특징을 찾아보니까요. 그 양육 지식 및 기술 부족 이런 점에서 30.4%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이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사정 이게 2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놓인 여건이나 환경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다 학대자가 계모라는 것,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좀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해만 그렇게 뭐 친부, 친모에 의한 학대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요. 이전에도 PC방에서 뭐 게임을 즐기다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라든지 예. 아니면 2살 된 아들을 방치해서 뭐 숨지게 한 후에 쓰레기 봉투에 버린 이런 사건들도 사실은 친부모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뭐 한치 건너 두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계모와 생모가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네. 계모냐 생모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반성하는 계기 그런 걸 삼아야겠죠.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가 4월 1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합니다.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MBC 해직 기자 이용마의 한국 정치,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과 꿈, MBC 해직 PD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민주노총 대변인 정의의 노동과 세계 등의 프로그램이 신설되며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관 고상만의 수사반장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의 대중가요 LP 가이드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의 나의 독재유산 답사기 등의 팟캐스트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개국 1주년 자매방송인 국민TV의 개국 국민라디오는 지식라디오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정품 라디오 국민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과 성원을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3시간 앞서 미리 보는 뉴스K. 황준호 뉴스팀장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아이템 뭡니까? 일단 오늘 검찰에서 간첩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발표의 문제점은 뭐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 법원에 나가 있는 곽보아 PD가 전해드릴 거고요. 예. 동시에 오늘 이석기 의원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현장 중계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법조에서 중요한 기사 2개가 함께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 쪽에서는 오늘 뭐 다 아시다시피 광주 지역에서 전략공천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 그 문제 어떻게 돌아갔나 오늘 일단 이용섭 의원이 당 지도부한테 자기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물론 그 전에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 원칙은 경선이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약간 좀 잦아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논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룸 리포트에서는 무인기 논란에 대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예. 오늘 저희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 기자회견 정례 브리핑이 있어서 저희 PD가 갔더니 예.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그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아무 얘기도 안 물어보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저희 PD가 물어봤더니 그 조사 결과, 국방부의 조사 결과와 앞으로 군의 대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엠바고라는 게 걸려 있다. 예. 라고 돼 있어서 잘 묻지도 않고 그러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희 PD를 불러가지고 이거 보도할 거냐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하고. 근데 참 특이한 게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조사 결과 발표. 예. 그것도 본인들이 해놓고도 보도를 자제해달라 하고 하는 건 정말 웃기고. 그 우리 출입 기자제도 지난 금요일에 그 문제제기 몇 가지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쓰는 것,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해놓은 거를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시하는 그런 이상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그 어떤 건지, 그 취재 기자단의 출입 기자단의 간사, 또 다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취재해서 그 내막이 뭔지를 좀 전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 기자들이 취재에는 잘 응해줬대요? 몇 명 좀 획기적으로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원래 기자들 그거 취재하는 거 되게 꺼려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꺼려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출입처 제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한국하고 일본만 있다가 일본도 매우 약화된 거고 그 가장 대표적인 병폐가 뉴스 공급자 위주의 엠바고 조정이에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포괄적 엠바고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보통 엠바고를 정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 작전이 있다거나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우리 협상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엠바고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이미 자기들이 발표해놓고 반박도 하는 것, 이것도 기사화하는 거를 취지한다는 거, 그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자면 국방부 출입 기자는 있잖아요. 예. 어디하고 어디만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황 PD도 잘 모르시는구나. 예. 기자실하고 화장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동선이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출입처에 가면 장관방, 차관방에도 가서 이렇게 좀 친분 있거나 좀 넉살 좋거나 시니어급 기자거나 그러면 이렇게 턱 점잖게 가서 차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이제 고급 정보도 슬슬 좀 빼고 이러는데 국방부는 정말 아예 동선이 제한돼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특정 언론한테만 그렇죠. 이제 하나씩 흘리고 정보를 주는 그런 형태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건은 정말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국방부가 아주 대단히 폐쇄적인 그래서 자조적으로 화장실 출입 기자다 그런 말도 하는데 이따가 그런 얘기는 알아서 넣든지 빼든지 하시고요. 아무튼 잘 보겠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 겸 PD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까? 양정대 기자. 금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전화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황준호 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무인기 관련을 두고 정치권이 좀 시끄럽죠. 정청래 의원이 이거 코미디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또 막 붙었고요. 새정치연합은 물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은 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선거 때는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전체 지방선거를 이렇게 관통하는 이슈였는데 양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이럴 겁니까? 이거 제 잘못 아닌데. 이 무슨 전화 살풀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이제 스튜디오 출연하라고 지시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나중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죠. 제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6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어렵게 모셔서 정가 산책 얘기 듣겠습니다. 잘 말씀해요. 그 정청래 의원 발언, 뭐 이분은 네네. 원래 뉴스메이킹 한데 시끌시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 그날 당일은 사실 별 논란이 안 됐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주말 지나고 네. 이 새누리당이 아주 작심을 한 듯 지금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아도 뭐 사설로 세게 쓰고 막 그렇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사설에서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죠. 예. 뭐 지난 11일날 외통위에서 발언했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제 북한 무인 정찰기 얘기죠. 예. 이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상 이제 음모론을 제기한 건데요. 예. 새누리당이 오늘 뒤늦게 거의 뭐 십자포화를 쏘았다. 뭐 이렇게 뭐 비유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황우여 대표는 이제 음모론 제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당 대변인들이나 또 당내 좀 뭐 얘기 좀 한다 하는 의원들은 뭐 김정은을 기쁘게 했다.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예. 뭐 도로 민주당이 됐다. 종북 숙주당의 본색을 드러났다. 뭐 이런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비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무인기에 적힌 서체가 아래야 한 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북한이 보통 연호를 사용하는데 이게 없다. 그리고 왕복 270km를 날려면 5kg 정도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네. 12kg짜리 무인기에 5kg 배터리를 부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댔어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자리에 출석했었던 유일재 통일부 장관도 아래야 한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다소 의외적인 의외적인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날 국방부에서 이제 이 무인 정찰기가 사실상 북한이 보내온 거다.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 일제히 지금 비난을 쏟아내는 건 이미 북한 당국이 그렇게 보낸 거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한 건데 과거 천안함 때처럼 니네 또 음모론 제기하는 거냐 이런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나저나 뭐 무인기에다가 십자포화 쏘면은 무인기는 당연히 격추될 거고 대변인이나 정치인들 말이 참 도가 넘습니다. 김정은을 기쁘게 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랬다고요. 예.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그 사람들은 별명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 양 기자 아세요? 어떤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출입 기자라고. 사람들이 술집에 가면 좀 건아해지시면 한나라당이라고 안 부르고 당나라당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불렀어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개인 의견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이거는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예.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대신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또 우리 군이 제대로 대비 못한 것, 그것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질책해왔고 질타해왔던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정청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제 당의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 뭐 예전에 이제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도 예. 사실은 야권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이 음모론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정부 여당이나 이제 보수층의 공세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지금 6.4 지방선거를 이제 5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가 이 천안함 사건 때처럼 이 보수층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사실 저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사실 정청래 의원이 발언한 것을 두고 이건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아니고 다른 좀 더 진중한 의원이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 여당이 발표한 거 글자 그대로 믿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 있으면 네.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거는 국회의원의 직분이죠. 직분. 당연한 직분이고요. 직무고요. 네. 다만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 안보 사안인데다가 이게 이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당국이 밝혀내야 할, 그리고 아직 공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수준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더라면,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논란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좀 확산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마치 정청래 의원이 외통위에서 발언한 것 자체가 완전히 그건 그냥 그 사람 혼자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건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저 총알 맞고 다 네가 저 해결해라 이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비춰진 거죠. 참 전격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는 항상 이슈, 구도, 바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네. 지방선거는 사실 좀 이슈 잡기가 애매한 구석은 있죠. 그렇죠. 16개인가로 광역단체가 나뉘어져 있고는 한데 4년 전에는 무상급식 이게 큰 위력을 발휘했는데 올해는 그렇죠. 사정이 어때요?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실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사실 천안함 이슈를 정부 여당이 굉장히 활용하려고 사실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민생 현안이면서 또 민생 정책이면서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확 차이가 드러나는 그 정치적인 이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걸로 무상급식 문제가 사실 쟁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올해 지방선거는 사실 그런 문제가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새누리당이 한 2, 3일 주말 경과하면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도로민주당이니 종북 속주당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결국은 이 안보 이슈를 좀 쟁점화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좀 계산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지금 검찰에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사실 이건 30동자가 봐도 참 수사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이제 분명히 쟁점화가 될 텐데 아무래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좀 대체할 다른 사안, 그걸로 이 안보 이슈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기자, 베테랑 기자신데 보시기에 이번 선거에 북한 마케팅 좀 먹힐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먹히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북풍으로 선거판이 크게 휘둘렸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사실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 아주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냄새가 조금만 나면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역효과 받지 않아요? 천안함 때도 대표적으로 그랬고. 그랬었죠? 아무튼 좀 그런 것. 근데 아직도 그렇게 당하고도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 유혹을 느끼나 봐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서 정치를 못합니다. 그 새누리당의 빨간 넥타이맨 홍준표 지사 어떻게 오늘 했죠? 경남도지사 예비 경선. 오늘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표차가 얼마나 났어요? 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예상보다 컸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요. 이게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그 전신이죠. 한나라당 대표도 지낸 대표적인 중앙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친박계 지금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와는
뭐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예.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홍준표 지사가 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실 친박계 지도부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 왜요?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요. 네. 그게 지금 서울시장 경선만 해도 예. 김황식 전 총리 측에서 뭐 이렇게 박심을 이용한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남지사 경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면 이 지금 맞대결을 펼쳤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예. 사실상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두 후보를 두고 경남 지역의 지금 친박계 의원들이 모두 박완수 전 시장 쪽에 지원을 했었고요. 이것 때문에 혹시 얼마 전에 기사화도 됐었는데 예. 페이백 이런 얘기를 홍준표 지사가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 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냥 독립직해야 되는 건 아니냐. 특히 너무 눈에 띄게 심하게 하는 의원들 내 도지사 되고 나면 예. 내후년 이 총선 공천 때 가만두지 않겠다. 총선 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근데 국회의원 공천권에 뭐 갖고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할 때 나도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경선할 때 불법적으로 개입했으니 나도 니네 개입해서 떨어뜨리거나 공천권 못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논란이 좀 컸던 사안이고 네. 실제로 청와대나 친박계 기류는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박완수 전 시장이 후보가 되기를 내심 바라고 지원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온병 안상수 대표도 가가지고 박완수 전 시장 지원했잖아요. 예, 그랬었죠. 근데 이제 안상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계 인사는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상황이 좀 다른데 지금 홍준표 지사하고 이 개인적인 악연이 워낙 당 안팎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둘이 뭐 앙숙이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친박계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났으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박완수 후보가 떨어지면서, 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꽤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자기 입장을 곧잘 드러내는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2년쯤 지나면 나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 예. 도전하겠다.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공언해온 터라. 예. 친박계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홍준표 현 지사가 친박계가 똘똘 뭉치고 보온병 안상수 전 대표까지 가세해서 상대 후보인 박완수 전 시장을 밀었건만 힘겹게 이기긴 이겼네요. 그렇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하나만 들어보고 끝내십시다. 네네. 개혁공천 논란 좀 후폭풍을 받고 있는데 이거 원래는 전략공천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좀 시끌시끌해지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앞으로 불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튈지 네. 정말 가늠을 하기가 힘든데요. 네. 어제 지금 광주 지역의 의원 5명이 윤장현 사실상 안철수 공동대표 측 인사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윤장현 후보 이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지난주에 전해드릴 때 아무래도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 보면 광주가 굉장히 이 야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 광주시장 경선 문제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 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사실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네. 이 윤장현 후보 같은 경우는 잘 안 떠요. 그렇죠. 한 10% 안팎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광주 지역 의원 일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지금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정당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야지 전략 공천 안 하고 배우 좋은 사람 뽑겠다고 해놓고 이게 안철수 공동대표 측 사람한테 줄서기 시키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는 겁니다. 예.
이 안철수 공동대표가 뭐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열광했던 젊은 층이나 또 무당파층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 민주당과의 통합 과정 그리고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철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제 표로 드러날 텐데요. 네. 이번 논란, 이 줄 세우기 논란으로까지 이게 비화되는 과정을 보면 안철수 공동대표가 진짜 정치 시작한 이래로 정말로 좀 나름 위기 국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새누리당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절차가 굉장히 늦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제 지금 기초단체장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현역 단체장은 20% 물갈이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문제도 결국은 이 안철수 공동대표 측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냐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내부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뭐 간첩 조작 사건 증거 조작 파문 이 검찰 수사 결과 나온 뒤에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 관찰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은 했지만 예. 강력을 어디로 모아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 인기는 아직도 상당한 것 같은데 네네. 안철수 공동대표가 영입하거나 마음에 콕 찍어뒀다고 거의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의외로 안 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그렇죠. 파워가 그리 이렇게 옮겨지기까지는 아직 아닌 게 아니냐. 뭐 사실 김영삼, 김대중 이후로 그런 개인적 파괴력을 지닌 정치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다. 네, 예, 오늘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리 정청래 새정치연합의원 앞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자, 지금 국방부에 수거한 무인기예요. 찍혀있는 이 태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유길재 장관께서는 북한 학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서체가 북한 서체입니까? 남한 서체입니까? 뭐 북에서 보통 쓰는 서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아래 한글입니다. 아래 한글. 근데 북한의 무인기라고 주장하는데 북한 무인기에 왜 아래 한글 서체가 붙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북한 거냐 아니냐 이걸 네. 따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NSC 참여한 적 있죠? 북한 이 무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 예. 근데 기록 날짜가 아니라 날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서체를 보세요. 아래 한글 서체예요. 북한은 보통 광명 납작체 이런 거 쓰죠. 그렇죠? 이 코미디입니다. 북한 무인기라면 270km를 날아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왕복. 그러면 5kg의 가솔린, 연료를 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kg짜리 무인기가 5kg짜리 연료를 장착하면요, 뜰 수가 없답니다. 김어준의 KFC, 한겨레TV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이 부분이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로 제기될 건데, 전 조선일보에서 특종이라며 보도한 것이 청와대 사진이었어요. 근데 고도 300m 비행하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342m 북악산 정상은 어떻게 찍었냐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첫 번째로 이상했던 점, 300m 상공에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북악산입니다. 저 북악산이 342m야. 그러면 북악산이 걸려야 돼. 그렇죠? 네. 일단 그 보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겨레TV, 김어준의 KFC에서 김어준 딴지 일보 총수. 두 번째, 여기에 달린 카메라가 캐논 550D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위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펌웨어라는 거가 있는데 그 펌웨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청와대 위야. 그러니까 1초 단위로 찍어.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GPS하고 연결해야 된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뭐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 비행체가 현재 스코어 너는 지금 GPS 정보를 받아서 청와대 위야. 그럼 카메라한테 1초 단위로 찍어라고 명령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PS하고 카메라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찾아봤더니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깨끗하게 안 나오잖아요. 화면이 일그러져. 떨림 보정 기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건 비행기가 정지를 해서 찍은 것이 아닐 테고 120km 날아갔대잖아요. 날아가다가 확 찍었는데 저 정도의 깨끗한 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인터뷰하기로는 그러면 셔터 속도가 얼마나 나가야 되고 쭉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몰라요. 게다가 카메라는 시리얼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디서 팔렸다. 이 시리얼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주면 이게 국내에서 팔린 건지 유통경로가 어떤지 알 수 있다니까? 발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런 의심의 근거들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애써 외면하고는 닥치고 북한제를 외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정부 발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이상은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내용. 무인기는 정말 갈수록 미스터리입니다. 자,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결국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특검 주장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썼던 특종기자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기사 써왔던 한결의 허재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실례지만 지금 어디 기자실인가요? 아니면 조금 시끄러워서 배음이 많이 좀 들리는데. 네네. 지금 조금 이동하시기는 힘드시지요? 네네네. 유선 전화군요. 네, 그분들이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허 기자 보시기에 오늘 검찰 발표 처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자기 조직을 좀 보호하려고 한 그런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검찰 이 수사를 맡았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이것에 대해서 문서 위조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굉장히 무능력한 집단, 또 국정원에 마음껏 농락당한 집단으로,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린 어떤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최소한 이 위조 문서를 실행하는데, 책임자였던 대공수사단장 2급이거든요. 네. 이분에 대해서 전혀 기소하지 않았던 것들. 역시 하여튼 책임자급에게 이렇게 이 사건들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모 국장이나 방금 언급한 그렇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불러도 계속 버팅기고 안 가면 됩니까? 일단 국정원과 검찰은 늘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는데,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최소한 대공수사처장 3급에 있던 이모 팀장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죠. 적어도 이것에 대한 전말을 알려면, 최소 구속을 해서 서로 입을 맞추거나, 그럴 기회를 박탈해야 되잖아요. 했어야 됐는데, 구속해서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윗선에게는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자기 3급 이하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거다. 라는 그 설명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는데요. 애초부터 수사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부를 때 계속 안 가고 버텨도 그럼 될 것 같아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잖아요. 네. 국정원 2국장도 안 갔는데
장사미사 우리 옆집 누구 뭐 굳이 갈 일 없어 보이시 싶습니다. 검찰은 네.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검사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이거 역시도 형평을 대단히 잃은 처사 아닙니까? 일단은 뭐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가 일단은 좀 의문이고요. 네.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은 하고 나서도 이렇게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수사 자체도 의도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정황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검찰 지금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어떤 이제 내부 감찰을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사실 내부 감찰을 하겠다는 거는 이분들의 어떤 검사의 뭐 휴대폰 내역이라든지 뭐 통화 내역 그리고 노트북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 압수수색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데 네.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그냥 그 자체들의 어떤 의견 수렴하는 것들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이시원 이문성 검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구멍들을 좀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가 또 이것이 위조된 그 어떤 문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그냥 자기들의 그냥 해명만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것은 애초부터 뭐 제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정말 피의자의 신분으로 보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한 사람한테 스스로 잘못을 밝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조사나 수사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감찰 대상이 아니고 이분들은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간추리자면, 검찰 발표 네. 간추려보자면, 증거 조작은 국정원이 다 했고, 예. 검사들은 그냥 그걸 눈 감고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냥 증거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논리죠. 그런데 검찰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소 독점권을 검사가 갖고 있고 공소 유지의 책임도 검찰에게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요번에 지금 검찰 하는 거 보면 국정원을 위해서라면 검찰은 국정원을 보호해야 하려면은 재판부도 속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네.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변명처럼 하는 게 중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다. 네. 라고 이제 이 검사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부에 위증을 한 것이 드러났죠. 그것에 대한 이유로 이것이 국정원에서 따로 뭐 여러 가지 비공식적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다라고 밝히는 그 순간 뭐 우리가 이제 뭐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에서 뭐 활동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변명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재판부 누구든 다 기망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간첩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 여러 가지 이제 재판부의 해명하고 여러 가지 검찰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늘 전제를 깔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절대 통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이번에 좀 들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재판부를 기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방식의 역시 또한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판사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 사람이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면 되게 혼나고 벌도 받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들 이제 검찰은 이제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네. 이런 논리를 이제 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국익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검찰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과연 재판부를 속여가면서까지 간첩 어떤 정황들이 별로 없는 사람을 억지로 간첩으로 만들려고 예. 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네. 과연 무엇을 위한 국익인 것인지 자기들 그냥 편리한 대로 국익을 갖다 대는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좀 유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이 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겨레 허재연 기자하고 천모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의 몇몇 변호사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민변의 이제 변호사들이 먼저 이것들을 이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재판부는 이제 그것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던 것이고요. 예,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네. 검찰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피했어요. 그리고 뭐 네네. 형법상 사문서 위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가보안법에 이제 그 날조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한 것,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사실 날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려면 이 두 검사가 이제 이 국정원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유우성 씨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설명으로는 이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계속 어쨌든 유우성이 간첩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날조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국정원도 역시 어쨌든 유우성이 계속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을 해왔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둔갑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뭐 어쨌든 뭐 본인들 저는 뭐 검찰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정말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지 뭐 간첩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못했던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알 수가 없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유우성 씨가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여러 정황들 그리고 또 위조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지적들 계속 좀 받아왔었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제가 작년 12월 초에 제가 이제 검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 위조 의혹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고 제가 심지어 기사까지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위조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인해 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를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한다거나 불렀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는 팩트들은 일부러 눈 감은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말씀드리기 여러 가지 물론 민감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학업에 별 뜻이 없었다. 검사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들에 반대되는 증거들은 전혀 일부러 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 미필적 어떤 증거 위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국정원과 검찰 모두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취재 다녀오셨죠? 네네. 거기 가서 제일 어려웠던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론 일단 화룡시 공항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 사건을 취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제대로 좀 저희가 좀 설명을 하면서 취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취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에 좀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기자가 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기자 신분을 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취재하는 것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취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 신분을 이제 밝혔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모든 취재가 차단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만, 뭐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 여러 가지 팩트들을 좀 확인을 해서 보도들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증거 조작의 가능성들을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검찰은 한겨레 보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국정원의 설명만 믿어왔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유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또 이번에 발표한 게 1번 문서 그러니까 즉 그 출입경 기록 애초에 국정원이 받아온 거 이것에 대한 위조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은 이미 중국 정부가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재판부에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이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사안인데, 네. 여전히 그 출입경 기록의 위조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도 참 유감입니다. 예. 기자도 가서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조라는 것을 확인하고 올 수 있는 마당에 왜 대한민국의 그 수사력이 네. 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목에 많은 비난이 모아졌었죠. 네. 국정원 취재도 중국에 가서 취재하는 건 못지않게 힘들었을 텐데 허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국정원의 거짓말 한두 개가 아니죠. 사건 전체의 흐름의 물꼬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던 국정원의 거짓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애초에 재작년 설에, 네.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찍었던 사진은 마치 북한에서 찍었던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검찰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증거 자료로 냈지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아이폰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느 지역에서 찍은 것인지 그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간단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거든요. 네.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중국에서 찍은 것을 제 생각에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 기자, 그거는 성의의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성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능력이 없을 수가 없죠.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렇게 수사의 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확인도 안 하고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찍은 설날의 사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북한에 들어가서 찍었던 사진인 것처럼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우성 씨에게 변호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줄은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고도 거짓말한 건 분명히 범죄지요. 당연히 범죄죠. 네, 그거 처벌 받아야겠죠. 밝혀냈어야 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하지도 않고 검찰의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서면 진술이나 이런 것들만 그대로 믿고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하는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 유감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 청취자께서 조금 미안합니다. 저희 청취자께서 이 질문 꼭 드려달라고 아까부터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건 쭉 오랫동안 취재 다방면으로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뻥 터지고 나서 탈북자 사회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든가요? 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사실 유우성 씨를 간첩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솔직한 반응일지는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의 여러 이해관계가 달려 있거든요.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줘야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사정들을 좀 봐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이제 겉으로는 유우성 씨가 간첩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양심적인 주장들을 하는 탈북자들도 또한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언론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뒤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뒤로라도 그런 의견 전해주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거 다 허재현 기자가 혁혁한 취재와 양심적 용감한 기사를 썼으니까 신뢰가 형성이 돼서 그런 게 왔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그동안 우리 허 기자 고생 참 많았고 그런데 검찰, 국가 공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우리 허 기자가 밝힌 것에 한 절반도 채 못 잡아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대단히 씁쓸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건 계속 팔로우업해서 다시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허재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저와 함께 주요 기사나 사설, 컬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는 방금 한겨레 허재현 기자하고도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국정원의 언론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제목의 한겨레 사설 먼저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의 언론 공작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이 들통나자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람 목숨이 걸린 비밀 정보를 몇몇 언론에 흘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언했던 탈북자 기혁 씨가 소송 내는 걸 막으려고 대가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기혁 씨가 자신의 탄원서 내용을 기사화한 중앙일보 기자에게 항의하자 그 기자는 탄원서를 국정원한테 받았다고 실토했다고도 한다. 중앙일보뿐만이 아니고요. 최초로 그 이른바 기혁 씨의 탄원서를 보도한 문화일보의 사회부장도 기혁 씨한테서 당신이 써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들었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혁 씨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기혁 씨 당신이 이 문제를 보도해도 된다고 허락했다더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맥이나 정황으로 보면 정보 유출의 주체가 국정원을 짐작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정원의 언론 유출은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피해보려고 무고한 사람을 무도하게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반인륜, 폐륜적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4월 1일 이후에 탄원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 문제가 된 기혁 씨의 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려서 북한에서 말이죠. 생사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사를 불려가서 보위부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대충 좀 둘러대서 일단 석방은 됐어. 이랬는데 우리 보도 난 이후 4월 1일 이후 이 딸의 생사가 불투명, 행방이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유출이 폭행이라면 언론 유출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한겨레 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자기들 좀 살아보겠다고, 궁지 모면하겠다고 평소 돈 좀 주어가면서 잘 구슬러가면서 이렇게 이용하던 정보원 또는 망원 이러죠. 이들을 위험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매몰차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국정원은 기혁 씨에게 입 막는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국정원이 자신의 범행을 막으려고 나랏돈까지 갖다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2차 범죄입니다. 검찰, 지금 최동욱 전 총장 건이다. 그 다음에 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이 두 가지가 아주 크게 검찰에게 주어진 숙제인데, 검찰이 국정원의 언론 유출은 그냥 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거나 이렇게 하고 북한 유출에만, 북한으로 누가 보냈느냐, 요것만 집중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검찰 미래를 찾기 힘들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라는 KBS 라디오 프로에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에 몇 대목을 우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만 유일하게 100% 여론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경선 방식에 대해서 우건민 지사가 반발한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이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갔지만 뭐 좀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네, 당헌상에 이제 당원들이 직접 유권
유권자로 투표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다음 여론조사만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에 어느 것을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였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주도에 실제로 저와 연결돼 있는 그런 조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의원을 좀 심하게 얘기해서 동원해야 되는 그런 경쟁이라고 한다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죠. 조직에서는 약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를 단순히 그 흥행상의 어떤 그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룰에서는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룰을 고집한다기보다는 그 당이나 제주도에서 저에게 와서 일할 기회를 가져라라고 권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저로서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원래 이쪽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제가 무슨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에 맞는 상황과 맞는 자리를 가겠다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제 입장을 피력한 거고 그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을 한 거죠. 네, 들어보셨죠? 오늘 이강윤과 함께 짚어보는 뉴스 행간 두 번째 꼭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행간을 짚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 라디오의 애청자이시기도 한,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는 저의 친구 벗이기도 한데 박종덕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라디오 인터뷰 진행자와 원희룡 후보의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말이 안 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그러시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입니다. 제가 그걸 읽고 너무나 제가 느꼈던 바를 아주 콕콕 집어내서 너무나 잘 쓰셨기 때문에 이건 이강윤이 짚을 행거간이 아니라 박종덕 선생님의 글을 모셔야겠다 해서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그분의 견해를 대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어떤 식으로든 견해를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인터뷰 중에 원희룡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주도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도 없다. 그런데 왜 어떻게 제주지사를 하려고 할까요? 단순히 중앙정치권에서 한 국회의원 3번 하면서 이름이 좀 낯섰기 때문에? 아니면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답하죠. 제주도에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가지라고 권해서, 즉 새누리당은 지자체장을 중앙당에서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알고 있나 봐요. 다른 것에 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주지사가 아니라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제주지사 시켜줄 테니 내려가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룰도 바꿔주마. 그래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박종덕 선생님은 자신의 컬럼에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지자체장을 이렇게 선발하나? 아니다. 나무뿌리가 아니라 풀뿌리라서 그런가?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참 가치없게 다가왔다. 이렇게 버스 바꿔 타듯 함부로 정치적 행렬을 하는 사람을 지사 후보로 봐야 하는 제주도민들이 안타깝다라는 게 박종덕 선생님의 마지막 컬럼 대목입니다. 잘 듣고 박종덕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